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이런 비행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작전 준비부터 1차 2차 공격까지 이스라엘 네탄야후 여러분들 수상이 이번 전쟁은 단발성 전쟁이 아니고 2주간 계속될 수 있는 캠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맛보기만 본 거다 이 이야기인 겁니다. 전투기 기종이 세 종류네요. F-15A, F-15D. 내 생각에는 아마 이게 이제 같은 기종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게 기종이 15A, B, C, D, E로 바뀌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기종의 이름을 바즈라고 하네요. 바즈. 그다음에 F-16D 이거를 수파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비행기 이름입니다.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그다음에 F-35I 가장 공중 여러분들 항공 거리가 먼 이게 아디르 이런 건데 저도 공부하는 게 한번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이스라엘 공군이 갖고 있는 주력 기종입니다. F-15D 바즈 이스라엘 공군이 갖고 있는 주력 기종이고 이게 이제 F-16 ABCDI 이게 수파 SUFA 이게 수파입니다. 여기에 이제 뭐 예를 들면 미사일을 되게 탑재를 하네요. 여기 또 벙커버스트도 여러분들 탑재를 하고 공대공 미사일도 탑재를 하고 그다음 여러분 이게 이제 이스라엘 공군이 갖고 있는 가장 장거리 비행을 할 수가 있는 F-35I 아디르입니다. 이 기종은 이스라엘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록히드 마틴이 만들었는데 록히드 마틴한테 특별한 주문을 해가지고 이거는 F-35 기종은 미국도 갖고 있는데 F-35I는 이스라엘만 갖고 있는 기종 같습니다. 이걸 특별 주문해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게 가장 장거리 여러분들 비행을 할 수가 있고 가장 정예 비행기인 거죠.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이걸 아디르라고 이렇게 아디르 이 비행기입니다. 가장 비싸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게 되면 바즈 F-15 ABCD 시리즈입니다. 오래된 비행기입니다. 1970년대부터 운용 중인 이스라엘의 주력 기종입니다. 이거는 히브리어로 송골매란 뜻이고 그다음에 수파 이거는 바즈고 이게 수파는 폭풍이란 히브리어 뜻이고 F-16을 이스라엘 맞춤형으로 해가지고 아마 F-16도 록히드가 만들지 않았겠지 생각하는데 록히드 마틴한테 특별 주문해 가지고 F-16I 이거는 이스라엘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본인들에게 특화된 그런 소프트웨어 같은 걸 탑재해 가지고 기종을 F-16I라고 부르는 겁니다. 첨단 전자전 시스템과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추고 있고 이번에 이제 나탄즈 이름들 때리는 데는 수파하고 아디르가 주력 기종이었겠죠. 그다음에 아디르는 가장 비싼 비행기입니다. 이것도 록히드 마틴의 주문을 특별히 해가지고 F-35 기종에서 이스라엘 지형에 맞는 특별한 소프트웨어나 이런 걸 장착해 가지고 F-35I 이스라엘용으로 개량된 F-35 스텔스 전투기 스텔스 전투기는 특히 이제 방공망을 회피하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죠. 아디르라는 것은 바로 위대한 이런 뜻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F-15, F-16, F-35 이 세 기종이 여러분들 떠가지고 1차 공습에서 200대 이상의 전투기가 100개 이상의 목표물에 330개 정도의 탄약을 투하한 겁니다. 바즈, 수파, 아디르. 이스라엘 사람들 참 똑똑합니다.
야무지고 한 번에 이름 떠가지고 천국에 전부 다 이런 폭탄을 때린 겁니다. 이 특히 F-15A부터 D 바전은 이 공중전에 능한 시리아 영공을 통한 장거리 비행이 가능하고 이란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아마 정밀 미사일 같은 걸 가지고 미사일 기지나 이런 것을 무력화, 레이더 기지 같은 걸 무력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F-16과 F-16I는 정밀 타격 및 지상 고격이니까 나탄재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격하는데 벙커버스터의 표준 폭탄을 가지고 좀 경량급 콘크리트 벽을 뚫는 그런 것을 가져가 가지고 한 50개 이상 정도를 퍼부은 겁니다. 그다음 F-35I 스텔스 전투기로 이란 방공망 해피 및 정밀 타격에 능하고 이란 상공의 스텔스 모드로 작전을 수행하고 어떻든 간에 이 세 기종을 가지고 훈련을 얼마나 받았으면 이렇게 여러분들 정확하게 하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치상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치상전에 대인 정보가 엄청나게 중요한 모양 같습니다. 전쟁에서 모사드가 테헤란 인근의 비밀기지에서 자폭 드론을 발진시켜 가지고 지휘관 숙소를 파괴하고 요인을 암살하고 미사일 기지 레이더 시설 방공망을 파괴한 거죠. 자폭 드론뿐만 아니라 정밀 유도 폭탄을 사용해요. 여러분 앞에서 보셨다시피 그냥 그 집을 거실을 딱 이름 택해가 때리는 겁니다. 그게 무슨 수로 안 죽겠습니까. 이렇게 거실을 딱 이름 택해 가지고 지휘관이 어디서 자는지 핵과학자가 어디서 자는지 여러분들 그냥 그대로 그냥 때려버리는 겁니다. 다른 집은 하나도 피해가 없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죽고 사는 문제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뭐 죽고 사는 문제니까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한.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비행기 외에 무인기를 썼습니다. 드론, 카미가제 드론이라고 이렇게 부르네요. 자폭 드론. 모사드가 테헤란 인근에 발진 기지를 확보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미사일 기지를 전부 다 여러분들 거기서 여러분들 다 드론을 띄워가 포격을 한 겁니다. 모사드가 사전에 침투해서 설치한 드론 기지에서 드론이 발진이 돼 가지고 이란의 주력 미사일들을 다 무력화시킨 겁니다. 미사일 기지도 이름 다 파괴를 하고 드론이 큰 역할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중급유기 조금 이따 여러분 사진이 나올 겁니다. F-15, F-16, F-35는 1600km 정도가 떨어진 곳에 작전을 수행하기 때문에 공중급유기가 나가가지고 여러분들 중간에 연료를 지원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탄약은 JDAM 많이 쓰는 그런 용어네요. 합동정밀 직격탄. 되게 F-15와 F-16에 여러분들 탑재를 하죠. 날개 부분에. 그 말 스몰 다이어미터 봄스 SDB. 벙커버스트를 가지고 여러분들 지하 핵시설을 포격하고 난 다음에 마무리 정리할 때 쓰는 폭탄이 아마 SDB 모양입니다. F-16I에 네발 렉으로 탑재해 가지고 정밀 타격용. 그다음에 이제 벙커버스터 나타즈 및 파르친의 우라늄 농축 지하 시설을 파괴하는데 벙커버스터를 갖고 간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 관심인 건 이 벙커버스터 BLU109B 모델을 한번 살펴보시죠. 어제 GBU 모델을 소개했기 때문에 이 벙커버스터 BLU는 좀 소형 모델입니다.
길이가 2.4m, 직정이 37cm, 무게가 874kg입니다. 그리고 떨어지게 되면은 콘크리트 벽을 2.4m 정도 이런 뚫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GBU 모델에 비해서 훨씬 더 여러분들 경량급이죠. 이거를 수십 개 쓰는 겁니다. 한 개 가가 여러분 그냥 때리는 게 아니고 하나 여러분 구멍 내고 그다음 그 위에다 또 때리고 0.5초 간격으로 여러분 수십 개를 때려 가지고 지하가 여러분들 내려가서 터지게끔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무게가 814kg 그러니까 경량급이죠. 이렇게 날개 부분에 탑재를 합니다. 이렇게 BLU 109 이렇게 날개 부분에 비행기 한 대당 한 두세 개 4개 정도 탑재를 하겠네. 이제 2023년 말에 2023년 말이니까 2023년도 10월 7일 날 그런 대량 학살 사건이 발생했으니까 그때 미국이 이스라엘에 BLU 109B 100발을 공급한 적이 있는데 한국도 갖고 있는 모양입니다. 록히드 마틴이 개발했네요. 그래서 특히 이제 보시면은 F-15I, F-16I, F-35I 전투기가 BLU 109 벙커버스터를 나탄저 파르친 여기다 퍼부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벙커버스터에다가 자유투하라는 것이 아니고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은 또 여러분들 추진하는 그런 엔진은 GBU 엔진을 쓴 것 같아요. GBU 엔진. 그러니까 폭탄은 BLU 109를 쓰고 그다음에 그것을 여러분들 이 소위 운전하는 것은 이제 GBU 31에 쓰이는 것을 붙여가지고 쓴 것 같습니다. 56에서 80발 정도를 여러분들 투하한 겁니다. 다중 지하 시설 파괴를 여러 발을 연속 투하해 관통력을 강화했다. 그러니까 핵 지하 시설에 몇 군데 구멍을 뚫은 다음에 일단 0.5초씩 간격으로 그 구멍을 통해서 계속 폭탄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게 다층 지하 시설 파괴를 위한 여러 발을 연속 투하했다는 거죠. 여러 군데 구멍을 뚫은 다음에 1차 포격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같은 구멍에다 여러분들 뭐죠 벙커버스터를 같이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탄저 우라늄 농축 시설이 상당 부분 손상을 받은 것 같아요. 맨 하단에 있는 이 부분까지.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벙커버스터 지금 뭐 북한도 다 이렇게 이름 지화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BLU 109B 모델하고 GBU 28 이거는 1톤 한 0.8톤 정도 되고 밑에 GBU 28은 2톤 넘지 않습니까? 두 개. 그런데 주력으로 이번 작전에 사용된 것은 BLU 109B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이게 BLU 109 그리고 이제 공장에 생산한 겁니다. BLU 109 JDAM 테일 키트 이게 아마 이 추진체이자 목표지를 향해 가는 일종의 엔진 같습니다. 이거를 JDAM 테일 키트라고 그렇게 부르네요. 이렇게 생산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GBU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GBU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정리를 차근차근 하시면은 이번 작전에서는 BLU 109B 벙커버스터를 썼다. GBU 28을 썼다는 그런 공식 확인은 없다. 대신에 BLU 109를 뭐 수십 개 썼다. 몇십 개 쓴 겁니까? 수십 개 썼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 보시면은
앞에 여러분들 이 폭탄의 앞이 이게 특수 재질의 초고강도 강철인 모양이에요. 그 콘크리트 벽을 뚫고 들어가다가 변형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뚫고 들어가는 거죠. 고강도 강철 케이싱. 1인치 두께의 단일 단조 강철로 충격시 형태를 유지하며 깊은 관통력을 제공한다. 콘크리트 벽을 뚫고 들어가더라도 단조죠. 단조가 이렇게 이제 두들겨서 만들지 않습니까? 불을 이렇게 뜨겁게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550파운드의 폭발물이 있고 지연 내관이 있어가지고 사전에 세팅한 대로 이런 몇 초 지난 다음에 터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유낙하 폭탄이지만 GBU 31 JDM 또는 GBU 24, 27 페이브웨일 3 레이저 유도 키트를 장착해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 그냥 떨어뜨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뒤에 이렇게 여러분들 유도하는 그런 기구를 달아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 떨어질 수 있는데 기구를 달아서 떨어뜨린 것 같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이 BLU 109 여러 발을 때린 것 같다. 나탄제 핵시설은 벙커버스트는 미국 공군 표준 벙커버스트 폭탄 BLU 109B가 표준형인 모양이에요. 표준형. 어제는 이런 지식이 별로 없으니까 GBU라고 설명했는데 나탄제 핵시설 파괴에 BLU 109B 벙커버스트를 사용했는데 여러 발을 순차적으로 발사한 거죠. 순차적으로 수십 발을. 그러니까 가자 지구의 하마스의 지하 터널 여러분들 제거하기 위해 가지고는 여러 발을 발표하지 않고 한 발을 이름 뚫은 다음에 0.5초 간격으로 여러 개를 꽂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군 조종사들이 훈련이 확실히 되어 있는 겁니다. 실전에. 이번에는 나탄제 여러분들 우라늄 농축시설은 여러 군데를 뚫은 다음에 그 구멍마다 전부 또 이런 폭탄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80발 이상 이게 1차 공습이니까 2차 공습에서는 또 더 때렸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고 총정리를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오늘 한번 정리하시게 되면 현존하는 최고의 이런 벙커버스트는 GBU 28입니다. 길이가 5.8m고 무게가 여러분 2톤입니다. 2톤짜리를 여러분들 전투기가 여러분들 그 전투기 기체 외박에 외관에다가 이런 달고 가야 되는 겁니다. 6m 이상을 뚫을 수 있는 것이고 이번에 사용된 BLU 109B는 길이가 2.4m고 무게가 0.8톤 중급 지하시설 타격 최대 2.4m까지 뚫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탑재 전투기는 F-15I, F-16I, F-35I.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은 미국은 B2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비행기죠. 그게 이스라엘은 미국 협력을 얻지 않으면 GBU 28은 쓰기가 힘들겠네요. 탑재하는 항공기 기종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F-15I, F-16I, F-35I를 다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는 BLU 109B를 그러니까 2톤짜리 하나 갖고 가는 것보다 1톤짜리 2개를 갖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단발 발사를 하게 되면 최소 1.8에서 2.4m 정도의 콘크리트를 관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관통한 이후에 지하 벙커를 통과한 이후에 그다음에 폭발하니까 폭발력이 큰 거죠. 약 10에서 20m 반경 내 주요 장비 및 인력 파괴가 가능하다. 그러나 구조물까지 여러분들 넘어뜨릴 수 없는 겁니다. 한 발 가지고는. 타격은 줄 수 있지만 구조물을 함몰시키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번에 여러분들 나탄제 핵시설은 어떻게 하냐 다중 발사를 한 겁니다. 두세 발의 BLU 109B를 동일 지점에 투하한 이후에 추가로 소형 정밀 폭탄으로 2차 타격을 가해 잔여시설을 파괴했을 것이다. 이 작전을 쓴 것 같다는 이야기죠. 자,
연속 발사가 0.5초 한 발, 0.5초 두 발, 0.5초 세 발 이렇게 발사하는 거. 폭탄이 관통에 만든 구멍을 두 번째 폭탄이 활용해 더 깊이 침투해서 폭발하니까 연속 투하로 4에서 6m 이상의 콘크리트 관통이 가능하니까 4번 정도 발사하게 되면은 그러면 뭐 12m 20m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저도 공부하는 겸 해가지고 오늘 보시게 되면 2025년 6월 나탄저 지하 핵시설 파괴로는 F-16과 F-15I가 0.5치 0.8별 간격으로 약 56에서 80발을 투하했고 다중 콘크리트 구조물이 손상됐다는 것을 국제원자력위원회가 확인한 바가 있다. 그리고 테헤란 인근 드론 기지에서 자폭 드론으로 방공 레이더를 파괴해 가지고 BLU-109B와 같은 것이 투하되는 경로를 확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여기 이란의 지인들이 있어 낮에 통화했었는데 민간인 피해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현지인들은 정부에서 정확한 자료를 발표하지 않아 소문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경계 방공망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랜 경제 제재로 인한 낙후된 시스템으로 이스라엘을 당해내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건성 님이 아주 좋은 의견 주셨네요. 그리고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고 많이 노력했다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현재 이제 이 이스라엘의 군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뭐 100% 확신할 수 없겠지만 핵시설 한 80% 정도가 파괴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2주에 걸쳐 가지고 2차 3차 공습을 계속 아마 진행할 것 같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이스라엘 측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모사드 커멘터리 국가기관은 아닙니다. 모사드 커멘터리를 보면 전쟁 상황을 조금 더 이렇게 주류 언론들이 전혀 다룰 수 없는